아인슈타인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뉴턴도 다른 게 아니야. 다 이런 백지 같은 시냅스만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자극에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백지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시냅스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요 만나는 요 부위, 요게 이제 시냅스예요. 이 시냅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의미 없는 시냅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2살 때 제일 많대, 시냅스. 근데 다 의미 없는 시냅스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누가 선천적이냐 그런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시냅스만 잔뜩 있는 거야. 본능만 있는 거야. 배고프면 막 울어. 이런 본능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울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람이 안 키우고 동물이 키우면 그걸 이제 야생아라고 그래요. 피럴 차일드. 늑대가 키우고 그러면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안 만들어져. 그 대신 짖고 네 발로 기어. 그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막 걸음마를 하면 걸을 수 있는 시냅스를 만들어줘. 의미 없는 시냅스에서 의미 있는 시냅스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죠. 기질적인 것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의미 없는 시냅스가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시냅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 2가지인데 use it or lose it. 사용을 하면 할수록 발달시켜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fire together, wire together예요. 그러니까 fire together는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을 같이 분비를 했어, 얘가. 이 시냅스, 이 시냅스, 이 시냅스. 그러면 걔들은 함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배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fire together 하는 게 wire together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냅스가 우리의 능력을 만든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중풍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마비가 됐어. 내가 발을 못 써.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발을 조정하는 그 시냅스가 이제 뇌세포가 죽은 거야. 피가 거기에 통하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이제 발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건 재생은 안 돼요.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살아있는 뇌세포가 있잖아. 거기에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걷는 거야. 그게 재활치료의 원리야.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그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시냅스가 완전히 우리가 요구한 대로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시냅스를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막 암기를 해. 그러면 암기를 잘할 수 있는 시냅스를 만들어줘. 내가 게임을 많이 해. 그러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요구하면은 그게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하냐? 머리를 발달시키는 거, 생각을 잘하는 거. 그 능력을 자꾸 요구를 하면 그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거예요. 이 시냅스 가소성이 바로 그걸 말해줘요. 이게 교육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시냅스 가소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를 엔트로피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라는 거는 우리의 본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가치 있는 걸 하려면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요. 그건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존 고든이라는 분이 그 에너지 버스 이런 걸 쓴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존 고든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오르막인데 문제는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엔트로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건 똑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 겁니다. 이 얘기가. 저는 이제 이걸 엔트로피로 말하자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습관인데, 게을러지고 이런 습관인데, 우리의 꿈,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합격을 하고 하는 거는 오르막을 가야지 되는 거야. 엔트로피를 낮춰야 되는 거야. 내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쉽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이 오르막을 많이 간 사람들이에요.
이 오르막을 억지로 가가지고는 성공을 못해요. 자발적으로 오르막을 간 사람들이야, 성공한 사람들은. 근데 남들은 안 가지. 남들은 이제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에서만 오르막을 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오르막을 간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오르막을 가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자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오르막을 갈 수 있느냐. 습관은 내리막인데 자연 법칙, 엔트로피 법칙으로는 우리가 내리막을 가야 되는데 쫓겨서가 아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오르막을 가느냐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등산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르막을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쫓겨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르막을 가는 사람은 뭐냐면 오르막은 힘이 들어. 근데 정상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파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고통스러웠거나 즐거웠으면 그 감정의 세기를, 인텐시티를 계산을 해요. 그 감정의 강도를. 그걸 편도체에서 다 계산을 해. 이만큼 힘들었어. 이만큼 좋았어. 그래서 그 값을 전두엽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전두엽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호감과 비호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은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 좋은 기억이 있으면 또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오르막을 간단 말이죠. 그거 하나하나는 대단히 힘들지는 않아.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가 지속이 되는 거지. 2시간 산에 올라가려면. 그때가 뭐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아. 근데 그냥 땀이 나고 숨이 차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상에서는 순식간에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힘이 들었으니까 이제 힘이 드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거지. 이 항상성 때문에. 괴로움을 무마시키려고 엔돌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정상에서 고통이 없어졌어. 도파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감격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파민 양이 과잉이니까. 보통은 그냥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뇌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올라갔을 때 안 좋은 거를 이게 대체해버려요. 좋은 기억으로. 이게 강력하니까 이게. 순간적이지만 강력하니까. 이걸 몇 번째 간 사람은 그게 발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산행이 즐거운 걸로 저장이 돼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나중에는 아주 즐겁고 뭐 이게 한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죠. 점점점 근육이 발달하면서 이 고통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 올라가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야. 이런 메커니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르막을 가는 메커니즘은 요 메커니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삶에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 뭐 어디에 몰입하는 거 다 이 오르막을 가야 돼. 집중을 하는 것들은 다 오르막을 가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성공 경험, 도파민으로 끝나야 돼. 도파민 보상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끙끙댔지만 그 오르막을 갔는데 풀려야 돼. 그래서 도파민이 쫙 보상이 돼야 돼. 그러면 나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공 경험을 보상을 받으려면 몰입을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갔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가 성적이 올라가는 도파민이 나와. 부모도 칭찬하고 선생님도 칭찬하고 애들도 그래. 도파민이 나와. 계속 올라가나 성적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공부가 싫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몰입을 하는 거야. 공부에 몰입을 해. 그러면 몰입하면 즐겁잖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러면 그게 보상이 되는 거야. 그 몰입 올라가는 과정은 오르막인데 내가 의도적인 노력을 할 때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이 힘들어요. 오르막인데 몰입 상태를 경험해서 즐겁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도파민 보상이 있으니까 기꺼이 몰입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막은 힘들지만 결국 정상에서 즐거움은 몰입을 해서 도파민 보상을 받아야 된다. 문제 해결은 문제를 푸는 거고 공부나 일은 내가 몰입을 해서 즐겁게 하는 거야. 그러는 사람은 오르막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팝콘이 터지듯이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한다고 그래서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이제 사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거죠. 웬만한 자극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뇌가 이제 손상된 건데 그러다 보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는 거예요. 중독적인 또 그 자극이 센 그런 컨텐츠에 많이 노출이 되면 큰 자극에만 반응을 하니까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도파민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적인 컨텐츠에 이제 민감하게 도파민 분비가 잘 되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파민에 끌려가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의 의식을 이해하면 의식의 내용을 누가 차지하느냐, 의식의 무대를 누가 점유하느냐,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센 애들이 의식을 차지해요. 자극이 없으면 잡념이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 잡념은 한 70%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걱정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상태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피하려고 뭔가에 몰입하려고요. 뭔가에 집중하면 이걸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극적인 영상이 거기에 딱 맞는 거죠. 재미도 있고 이게 도파민도 나오고 내가 어떤 무료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를 피하고 싶고 하고 또 뭔가 자극적인 컨텐츠가 나를 끄니까 그 숏폼이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자극을 또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컨텐츠가 나오면 이제 우리 뇌는 그게 비상사태거든요. 그러면은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편도체가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뇌가 우세하게 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인 전두엽은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뇌는 use it or lose it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럼 사용을 하면 할수록 발달이 되고 사용을 안 하면 퇴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편도체 활성화는 계속 민감하게 일어나고 전두엽은 쓸 일이 없으니까 집중을 하고 뭐 분석하고 사고하고 인간의 그 높은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은 사용을 자꾸 안 하니까 일종의 퇴화가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이 감정을 억제하고 이렇게 이걸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퇴화가 되니까 감정에 내가 이제 우세한 사람이 되니까 뭐 화를 못 참고 뭐 인내력이 없고 내가 정작 집중해야 되는 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컨텐츠가 입력이 되면 얘가 나를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나를. 나는 집중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능력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요. 책을 읽으려면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어려운 거예요. 책 한 권 읽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동영상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그 도파민이 과잉으로 이제 계속 또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도파민을 효과를 줄이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 도파민과 작용을 하는 수용체의 수가 줄고요. 도파민을 재흡수를 해버려요. 자가 수용체에서. 그래서 이제 도파민 자극이 들어오면 도파민 양을 이제 줄이려는 항상성 때문에 줄이려는 일이 기전이 일어나니까 평소에는 도파민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하니까 또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거를 참지 못하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게 어린아이일수록 심각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뇌 발달이 충분히 안 됐잖아요. 전두엽 발달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전두엽이 한창 발달해야 될 나이에 전두엽을 안 쓰게 되니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된 아이,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 특징이 뭐냐면 분노를 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화를 폭발한다거나 왜냐하면 그걸 다 전두엽이 다 그걸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그 능력이 없는 거죠. 모든 어떤 범죄도 충동적인 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문명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도 우리가 고도로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개발된 그런 제품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져요. 문명은 계속 발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명이 계속 발달이 되는 거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생존하느라고 그냥 그죠? 생존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냈어야 됐죠.
그 대신 그때는 게으른 사람이 없었어요. 게으르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게으른 게 용납이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사냥할 필요도 없고 하루 3끼 식사를 그냥 앉은 이렇게 편하게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다 발전시켜주는 걸 보장하지를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뭘 선택하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명이 어떤 사람은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또 어떤 사람은 퇴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돼요. 노예처럼. 그러니까 항상 끌려다니는 거예요. 항상 쫓기고 노예처럼, 현대판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건 더 심해져요. 이거는. 나는 집중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뭔가 몰입하는 능력이 없고, 뭐 이제 그런 사람은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 그런 곳에서 살면은 게을러도 되고, 집중을 안 해도 돼. 그런데 이런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 살려면 내가 이 문명에 걸맞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몰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고도로 낮은 확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독이 되게 되고 나를 뭐 어쨌든 파멸시키는 그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도 여기에 걸맞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게 전두엽인데 그런 전두엽이 발달이 돼야 되고, 전두엽이 발달이 되면 발달이 안 된 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스마트폰에 막 자극적인 내용에 누구나 노출될 수는 있어요. 뭐 누구나.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런데 전두엽이 발달이 되면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하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두엽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 있으면 동물적이야. 내가 이게 재밌는 거 하는데 못하게. 그러니까 나는 미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미운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가 무지 중요한 거고, 또 이렇게 내가 고도로 달성하기 힘든 낮은 확률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뭐 집중하는 능력, 몰입하는 능력, 이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곤하지 않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분야의 또 전문가, 그 스탠포드 교수의 애나 렘키, 그분이 이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우리가 도파민이 분비되는 행위들, 뭐 쇼폼을 본다거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본다거나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도파민이 나오는 행위를 하면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그걸 이제 시소로 비유를 했어요.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쾌락의 추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시소를 평형으로 맞추려고 고통의 물질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도파민 소스가 없어지면 고통 쪽이 기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쾌락을 추구해가지고 결국 행복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뭘 제안하냐면 고통을 선택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뭐냐면 뭐 공부도 고통이죠. 운동도 고통이고 이런 걸 하면 실제로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거를 측정을 했더니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가. 그리고 심지어는 뭐 찬물 샤워를 했을 때는 뭐 코케일을 흡입했을 때만큼이 나온대요. 그 양이. 그리고 굉장히 지속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손상된 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 도파민 디톡스 뭐 이런 거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가장 집중하기 어려운 거를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 저는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읽었는데 모르겠어 내가 전혀. 가장 집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극이 가장 작으니까 잡념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잡념이 들어오는데 나는 잡념이 들어왔네 하고 또 그 의식의 무대에 쫓겨나를 또 올려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집중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는 노력을 하면 엄청나게 집중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지에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최고의 지적인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저는 쫓기면서 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쫓기지 말고 쉬는 듯이 느긋하게 슬로우 싱킹 방식으로 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참선하듯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졸리면 선잠 자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집중이 안 되는 문제에 집중하려면 전두엽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
제가 말하는 의도적인 몰입이 가장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집중이 안 되는 거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해라. 그러면 원리상으로 당신의 집중력과 손상된 전두엽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별 노력을 안 하면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별다른 노력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걸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에 의해서 이런 거를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몰입의 원래 창시자라고 하는, 몰입 이론의 창시자라고 하는 분이 칙센미야이 교수예요.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몰입의 3요소,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몰입이 잘 되느냐. 3요소가 명확한 목표가 명확해야 돼. 그 다음에 빠른 피드백.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도전과 실력의 균형.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도 몰입이 힘들고 너무 쉬워도 몰입이 안 되고 적당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과 비교해서. 그 세 가지가 몰입의 3요소예요. 게임은 요 몰입의 3요소를 다 만족을 시켜요. 게임은 목표가 명확하고 피드백이 빠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쉬운 것도 안 하고 게임 너무 어려운 것도 안 한다고요. 아이들이. 그죠? 자기한테 맞는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게임이 요 몰입의 3요소를 잘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별 노력을 안 하면 결국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별다른 노력을 안 하면. 그러니까 교육이 이걸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교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문명사회가 될수록 이제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제가 엔트로피 법칙을 좋아하는 이유가 모든 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엔트로피는 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무질서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무질서도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는 거지만 엔트로피의 물리적인 의미는 확률. 그러니까 세상은 확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확률이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이제 변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비치는 모든 거는 확률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요. 확률이 증가한다는 거는 지금 시간보다 1초가 더 흘렀으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시간의 화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 좋은데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중된 상태가 의식의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고 산만한 상태가 의식의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집중된 상태에서 산만한 상태로는 자연스럽게 가. 아무 어려움이 없어. 내가 뭔가에 집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풀어지는 거는 되게 장벽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산만한 상태에서 집중된 상태로 가. 몰입된 상태로 가려면은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 법칙적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 그냥은. 무언가 자극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발버둥을 쳐야 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뭐 하는 건 그런 자연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리는 게으르게 돼 있고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데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는 다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거를 쭉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살면은 되게 괴로운 거고 그거를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이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어릴 때부터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를 교육을 한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이제 이 대뇌 피질이 엄청 발달이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전두엽이라고 하는 건데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전두연합령 앞쪽에 있는 그 부위가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전두엽이 발달이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이. 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여러 그 범죄자들 뭐 그런 사람이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람들이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전두엽 손상 환자가 있어요. 전두엽 손상 환자.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이분은 철도 공사를 하는 그걸 감독하는 분인데 이제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이제 폭파해서 깨트려야 돼요. 철로를 놔야 되니까. 근데 그 파이프로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 화약을 다지는데 진흙을 넣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쇠 봉으로 해서 그걸 다지는데 실수로 해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쇠 이 봉이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질 않았어요. 나중에 살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이제 아빠였고 교회도 충실히 나가고 뭐 동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두엽을 손상받고 나서 방탕하게 되고 화를 잘 내고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지니까 회사에서 일을 못하죠. 회사에서 잘리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전두엽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감이 있다, 성실하다, 뭐 주위에 어떤 존경을 받는다, 뭐 그런 게 전두엽이 발달이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전두엽 손상이 된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나를 보니까 화를 잘 내고 뭐 참지를 못하고 폭발을 하고 뭐 이런 애들인 거, 뭐 금방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청소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거가 이제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걸 관심 있게 보면은 전두엽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 발달을 어떻게 시키느냐? 감각적인 자극의 입력보다는 머리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 강의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내가 책을 읽고 이해하는 거가 더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컨텐츠를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전두엽 발달은 내가 읽는 거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보다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또 읽는 거보다는 쓰는 거가 머리를 더 쓰게 만들어요. 더 어려워요. 그게 전두엽 발달에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림을 감상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가 전두엽 발달에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부담이 있어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고 또 미지의 문제를 끙끙대고 푸는 거 그거가 저는 전두엽 발달을 가장 심하게 시킨다. 가장 강도 높게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미지의 문제에서 생각하는 거. 그거는 100% 전두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차원의 사고 활동, 그런 사고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 활동을 할 때 전두엽이 가장 발달이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욕, 뭐 이런 것들을 다 도파민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 도파민들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도파민을 멀리 하겠어 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도파민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쾌감의 원천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도파민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복축 피계 영역이라고 복피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가 이제 중요한 데고요. 복피계는 일회성 쾌락을 관장을 해요. 일회성 쾌락, 그러니까 식욕, 성욕 주로. 그러면 이 복피계에서 림빅 시스템으로 가는 중변형계 회로, 또 경로라고 하는데 그거가 우리가 말하는 기대 보상. 보통 중독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쇼폼의 자극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그건 측자액의 도파민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문제가 된다는 도파민이 주로 측자액의 도파민이에요. 측자액의 도파민. 그게 이제 우리가 중독을 만드는 그런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피드백이 있어서 도파민이 과량이 되면은 자가 수용체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도파민 양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행위를 안 하면 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는 자가 수용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과잉이 돼도 이거는 중독 문제가 안 생겨.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몰입할 때 나오는 그 도파민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로 볼 때 측자액의 도파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에 우리가 쾌감을 의존하면
가장 부작용이 없는 쾌감을 가장 최고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쾌락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두엽을 발달시킨다는 얘기는 그 회로를 자꾸 발달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입시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제일 비쌌어. 내 친구가 자기 경기중학교 들어가면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이제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자전거를 또 비싼 자전거를 경기중학교 가면 해주니까 경기중학교가 뭐길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목표를 삼은 거예요. 아, 그렇게 좋은데야? 그럼 나도 거길 가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삼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중학교 입시가 없어졌어. 내가 목표를 한 것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되게 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경기고등학교로 바꿨어. 내가 중3이 되니까 고입이 또 없어졌어. 그래서 저는 내가 고3이 되면 대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수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이제 거기 가려고 뭐 열심히 해야 됐고 또 경기고등학교 가려고 또 열심히 했고 그런데 다 자꾸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지 말하자면. 그런 만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계속 즐겁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우울감이 왔어요.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일이 카이스트에 합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도 경쟁률이 막 굉장히 했는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한 6개월이 또 똑같이 즐거워. 막 이제 즐거운 다음에 우울감이 오는데 강도는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내가 별의별 걸 다 읽었어요. 뭐 포지티브 싱킹도 읽고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약간 우울증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걸 잘 몰라.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이제 경험으로부터 제가 뭘 알았냐면 기분 좋은 상태가 계속되면 그다음부터 우울감이 온다. 그게 인생이다. 또 뭐 우울하다가도 또 좋은 상태가 오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두 번째 경험하면서 대학교 때도 이랬어 그러면서 이제 알아낸 거예요, 제가. 그때도 계속 즐겁다가 우울했는데 이게 원래 그런가 보구나. 이제 이게 도파민 과잉인 거죠. 쭉 도파민 과잉이 됐다가 이제 그게 이제 부족하게 된 거죠. 그 도파민 과잉이 되니까 재흡수를 해버린 거지. 재흡수를 해가지고 도파민 이제 부족이 이제 더 이상 그게 새롭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몰입을 할 때는 계속 즐겁잖아. 계속 행복하잖아. 근데 이게 몇 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6년, 7년, 8년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카이스트 합격했을 때 그렇게 즐겁다가 그게 끝나고 이제 우울감이 왔는데 그거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의 그 즐거움의 양은 그거의 몇 배야, 뭐 거의 10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 다음에 내가 우울함이 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움 다음에는 이제 우울함이 오는 게 저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그런데 그런 우울감이 오질 않아.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행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왜 몰입 이후에 그렇게 행복한다면 왜 우울감이 오지 않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도파민이 측자액의 도파민하고 전두연합량의 도파민이 달라. 측자액은 마이너스 피드백이 있어. 자가수용체에서 흡수해버려. 전두연합량은 자가수용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도파민 과잉이 된다는 거야.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 근데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몰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도파민 전문가들도 이 얘기는 안 해.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몰입을 모르니까. 근데 저는 몰입의 장기적으로 행복한 상태인데도 우울감이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아주 일부 학자들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이런 쾌감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올즈예요. 그러니까 쥐를 실험하다가 쥐의 뇌를 뭐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저걸 하니까 그 쾌감을 좋아하는 것처럼 느낀 그런 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극을 만들어서 지가 레버를 누르면 그게 이제 전기 신호가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죽을 때까지 누르는 거야. 그렇게 누르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게 그렇게 쾌감이 강하면 맛있는 먹이를 이제 갖다 놓은 거지. 뭘 선택하나. 먹이도 선택을 안 해. 또 뭐 짝짓기 그것도 선택을 안 해. 그냥 그거 누르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약물, 코케인 뭐 이런 거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지가 누르다가 죽어. 이제 그래서 이게 비슷한 원리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도파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을 자극한다는 거를. 도파민이 어떤 이제 원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스스로 생존하고 번식을 하려면 뭐에 끌려가야 되는 거야. 얘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끌려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도파민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보니까. 그래서 과일을 먹었는데 맛있어. 그거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그 과일을 따려고 하고. 다 그런 것들이 도파민으로 어떤 쾌감 같은 걸 조정해서 또는 불쾌감, 다른 거는 불쾌감을 조정해서 우리가 생존과 번식의 확률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야. 우리가 이제 동물과 예를 들어 뭐 무생물의 차이는 정보 처리의 차이인 거야. 정보 처리를 해서 스스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는 시각 정보가 들어오고 이런 피부로는 촉각 정보가 들어오고 후각 정보가 들어오고 뭐 소리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를 처리를 이제 뇌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뭐를 선택하고 뭐를 피해야 될 거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맛있느냐 그걸 이제 편도체에서 계산을 하는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이제 아주 좋은 기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생존의 확률을 올리는 거죠. 생존과 번식의 확률을 올리는 거야. 나는 도파민을 멀리 하겠어 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하고 차라리 생산적인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의욕, 뭐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욕, 뭐 이런 것들을 다 도파민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 도파민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욕부터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 그죠? 그 해로운 거에 자꾸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픽의 도파민, 식욕, 성욕에 대한 도파민, 그거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 그 회로는. 그 다음에 소모적인 도파민, 그게 특자에게 도파민이야. 그런데 그건 소모적인 거고 뭐 가끔은 파멸적이기도 해.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 이거는 생산적인 도파민이야. 정신적인 쾌감이라는 거야. 독서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서를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즐거움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기를 좋아하고 문제 해결을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발명가들 뭐 이렇게. 그 도파민이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이야. 그러면 이 세 개의 차이는 뭐냐? 장벽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복픽의 도파민, 식욕, 성욕은 장벽이 없어. 소모적인 도파민은 장벽이 낮아. 전두엽의 도파민은 장벽이 높을 따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해서 그 생산적인 도파민, 그거는 무한히 써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성공으로 가니까, 그거를 해결하면. 그래서 그 도파민 회로,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인데 그건 단지 장벽의 문제다. 사람들이 그 장벽을 안 넘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그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가 부작용 없는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고 교육도 저는 이렇게 디자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뉴턴 보고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내내 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내내 진전이 없는 상태로 계속 보내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헤매고 또 헤맨 거야. 못 푼 거야, 문제를. 이거가 창의성이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 그러면 그게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여러 회사에 강연을 가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자기들 창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다 몰입을 했어. 창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세계적인 우리가 아는 사람들. 스티브 잡스. 맥키토시 개발할 때도 셔츠에 90시간 뭐 너무 재밌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를 붙여놓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90시간 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재밌다. 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개발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비밀리에 출연됐어.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펜으로 쓰는 패드가 이제 개발이 됐어요. 터치 패드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보고 펜으로 쓰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엔지니어한테 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냐 했더니 그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가 하나 더 나온 거야. 패드를 하지 말고 휴대폰에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너무나 간단한 얘기잖아. 근데 이게 비밀로 새가면 안 되니까 완전히 비밀로 하고 직원들을 이제 회사에서 먹고 자고 6개월 동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도 못 갔대. 그래서 그게 이제 퍼플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이제 비밀리에 다른 직원들은, 그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은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해서 그게 기숙사처럼 먹고 자고 했다. 그래서 퍼플 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나온 거고. 물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다 부자가 됐죠. 예. 충분한 인센티브도 주고 우리가 성공을 했으니까. 뭐 일본 기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나모리 가주오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으로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근데 그걸 하면은 뭘 알게 되냐면 굉장히 재밌고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보면 다 본인들이 몰입을 했고 저처럼 이제 이걸 체계화하지는 않았죠. 그분들이 그걸 이해하려고 뇌과학을 공부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험으로 아는 거야. 어떤 거를 죽어라고 그것만 하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거를 퍼뜨리는 거예요. 칙센미야이 교수가 이제 몰입 이론을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그 몰입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몰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플로우라고 그랬는데 집중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잠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몇십 분, 몇 시간 지속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몰입인 거예요. 집중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몰입은 좀 달라요. 제가 말하는 몰입은 그거보다 더 뭐 몇 달간도 가고 막 그러는 거, 몇 년도 가고. 그래서 제 몰입 확장판에 소개된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하고 컴퓨터 석사를 동시에 한 사람은 500일 동안 몰입을 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행복한 상태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몰입은 뭐냐면 기존 몰입 이론으로는 몰입이 안 되는 조건이 내가 해야 될 공부나 내가 해야 될 업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의도적인 노력을 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의 무대에 올려놔서 1초 원칙 계속 그거를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내용이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몰입도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생동감이 넘칠 때 그때가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이제 깨우치는 거죠. 그때가 도전을 할 때예요. 도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몰입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몰입은 특히 미지의 문제에 자꾸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도전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세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몰입이 유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나 스포츠도 일부러 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을 분비시키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 꼭 게임이나 그런 스포츠의 도전이 아니더라도 뭐 내가 그 독서라든가 어떤 걸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뭐 안 풀리는 문제나 그런 문제 도전을 계속 하면 계속 머리는 젊은 상태로 활발하게 이제 뇌세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면 우리 뇌가 use it or lose it의 원칙에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면 퇴화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도전을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면 뇌는 퇴화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입 그러면 각 잡고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몰입했을 때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 몰입은
1초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이 의도적인 몰입에서 핵심이 1초 원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1초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속 활성화돼서 몰입도가 올라가고 또 고도의 몰입 상태를 유지할 때도 그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말고. 그 경우가 뭐냐면 스님들이에요. 화두 하나만을 여름 3개월을 생각하는 하한 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1초도 쉬지 않고 화두만 3개월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한 거는 겨울 3개월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잡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완된 집중이에요. 이완된 집중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걸 이제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이게 이완을 계속하면은 되게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쉬는 거니까. 이 슬로우 싱킹을 익히면 평생을 해도 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긴장된 상태에서 뇌파가 빨라요. 그게 베타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완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알파파로 바뀌어요. 이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완이 되면 세타파로 바뀐다고 그래요. 손잠이 들락말락 뭐 이런 상태. 뭐 거기에 뭐 창의성이 발휘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일단 이완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거거든요. 이완이 되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많아져요. 장기 기억에 인출을 하는 물질이니까 활성화를 잘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인출이 잘 되니까 아이디어가 잘 나와요. 네, 그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물론 그 상태에서 가다 보면 이제 졸릴 수가 있는데, 졸리면 이제 선잠을 자면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저는 졸리는 걸 환영을 하거든요. 연구 활동을 할 때 논문을 읽으면 이제 막 집중이 안 되면은 읽었던데 또 읽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졸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고생 끝이다. 딱 선잠 자고 나면 그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완된 집중과 선잠으로 몰입도를 저는 이제 올려요. 그거를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뇌내 혁명.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천재는 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서 뇌내 모르핀을 뭐 쉽게 얻는 뭐 그런 방법을 체득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분도 좋고 이제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결국 몰입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가 1초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의 무대에 계속 상영되게 만들어라. 그럼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돼서 몰입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몰입은. 내가 뇌과학을 이제 보고 이해해 보니까 이게 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의식의 무대 그 내용을 계속 생중계해라. 1초도 쉬지 말고. 그래서 1초 원칙이에요. 그럼 몰입도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해야죠. 의도적으로. 이러면 의도적으로 다 올릴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해보니까 머리가 아프대. 1초도 쉬지 않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못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또 막 쌓인대 막 이렇게. 1초 원칙 이걸만 지키면 되는데 머리가 아파서 못하니까 슬로우 싱킹을 이 사람들이 훈련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슬로우 싱킹 연습을 해라. 이완된 집중, 편하게 쉬는 듯이 이제 그런 거를 하라는 거죠. 그런 거를 편안한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이란 걸 많이 안 해봐서 자꾸 생각을 하면 뭔가 쥐어짜야 된다고 이제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어짜는 생각이 아니다. 슬로우 싱킹은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에서 쉬는 듯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아야겠더라라는 거죠. 그걸 먼저 훈련하라는 거고요. 10분 동안 이제 못 풀면 이제 안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분을 했는데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으면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돼서 인출돼서 풀려요. 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나는 몰랐는데 이거를 2시간 생각했더니 아이디어가 나왔어. 이런 경험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이거를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절대 안 될 것 같던 것들이 몇십 분 만에 풀리고 몇 시간 만에 풀리는 경험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슬로우 싱킹을 하니까 계속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10분에서 전 10시간까지 일단 하라고 그래요. 그게 2단계예요. 10분에서 10시간까지. 내가 10시간을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10시간 만에 풀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시간 55분 동안 아무 진전이 없는 거야. 아무 진전이 없는데 나는 주구장창 생각하는 거야. 계속 잡념이 들어오는데 그걸 의식의 무대에 다시 올려놓고를 하는 거야. 9시간 55분 동안. 그리고 마지막 5분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건 아무 진전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우직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뉴턴 보고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내내 문제를 못 풀었던 얘기야. 내내 진전이 없는 상태를 계속 보내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헤매고 또 헤맨 거야. 못 푼 거야,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가 창의성이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 그러면 그게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전이 있는 일을 계속해. 그거는 진흙을 파는 일이야. 하루에 10m를 파. 재미도 있어. 성과도 나오고. 그런데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잖아. 뭐 내가 진전이 없어. 그거는 바위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삽으로 하면 쪼개져. 그러니까 멍석 깔고 앉아서 일단 마음이 편해야 돼. 정 하나 하고 망치 가지고 이렇게 쪼는 거야. 그래서 10cm 파면은 이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는 이렇게 타임 스케일이 달라, 일단. 그리고 그 대신 거기에 1m를 파면 10일 동안 해서 바위 1m를 파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 창의성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창의성의 세계는 그렇게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상태가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아무 진전이 없고 피 같은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 진전, 잡념이나 들어오고. 그런데 내가 근데 그런 상태를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시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어. 그러면 난 인생에서 가장 잘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아무 진전이 없는데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 버릇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간까지 하고 3단계는 10시간에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3단계, 20시간, 30시간까지도 가는 거야. 그럼 또 풀려요. 그럼 이제 그까지 3단계야. 이제 그런데 30시간까지도 안 풀렸어, 문제가. 근데 요 때는 뭐냐면 이 시간을 연속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투리 시간. 그러니까 내가 뭐 출퇴근할 때 뭐 20분씩, 30분씩 더 하는 거죠. 더해서 30시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렸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한 몰입 1단계로 들어가요. 그거는 연속해서 생각해야 돼. 주중에는 힘들어. 그러니까 주중에는 약한 몰입, 가용 가능한 출퇴근 시간 이때만 생각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를 딱 날을 잡아. 그 날은 모든 일정을 만들지 말고. 그럼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슬로우 싱킹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힐링이 돼. 명상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다 졸다가.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그게 훨씬 강력해요. 안 된 것도 그렇게 연속으로 하다 보면 풀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머리를 쓰는 법을 알죠. 자기의 잠재력이 이렇게 발휘되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틀, 뭐 토일 가장 이제 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2박 3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정말 또 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막 풀리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돼. 이제 그걸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강한 몰입 2단계는 제가 했던 몰입이에요. 연속해서 50시간을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의식에 딱 그 문제랑 이제 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잡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몰입도 100%가 돼요. 그 상태가 되면 깊은 잠 속에서도 그 문제를 생각하게 돼서 잠잘 때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죠.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0시간 연속으로 생각하면 지적인 능력이 점프, 불연속적으로 이제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상태를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내 머리를 슈퍼맨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상태를 또 한없이 가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하라.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분야는 난제에 도전을 한 거거든요. 난제에 도전을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요. 그게 이제 3단계, 강한 몰입 3단계. 한 달 이상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 가면 진짜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못할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지난 겨울방학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몰입 훈련을 한 학생이 있어요. 당진에 사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지난 겨울방학 때 한 달간 몰입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몰입을 정확하게 그 학생이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훈련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가 너도 나도 활용하면은 노벨상을 받고 싶으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필드상을 받고 싶으면 필드상을 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빠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붐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스테이터스가 바뀔 때마다 항상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연구원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해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돼서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잖아요. 또 이제 몰입을 한 거예요. 어쨌든 교육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애들을 이제 몰입을 경험하게 하고 뭐 몰입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물론 그 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지만 특히 작년 추석 연휴에 몰입을 했어요.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의 나머지 생각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제가 경험한 이 몰입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서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듯이 다른 사람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거가 어쨌든 내 나머지 여생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몰입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